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고 뭉친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한국헌법학회장 등을 지낸 심평공정세상연구소장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날 일본 대사관 앞에선 1,4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연대 집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수요 집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현장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오늘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선 1,4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연대 집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수요 집회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오늘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2만여 노란나비가 물결을 잃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1,400번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맞아 2만여 시민들이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운집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증인이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는 연보라색 피켓을 들고 행사가 진행되는 1시간 반가량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자신 91세의 고령임에도 길원옥 할머니는 찾아와준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부터 나타냈습니다. 이 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사람. 8월 14일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생존자 가운데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내가 결심을 단단히 했소. 일본 정부가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나오게 되었소라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절절한 외침. 나도 피해자다. 나도 살아있다.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용기를 내 잇따라 피해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정대협이 만들어지고 1992년 1월 8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첫 수요 집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28년째 계속되고 있는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 최장기 집회, 수요 집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고백한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 경험자에 대한 낙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증언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왜 그토록 어려웠었는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더 많이 끊임없이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오늘 수요 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안양, 수원, 원주 등 전국 13개 도시와 미국과 영국, 호주, 필리핀, 대만 등 전 세계 12개 나라 57개 도시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위안부 가해 당사자이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해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교토 등 11개 도시에서도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의 슬로건은 미투에서 위두유로 나도 피해자다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합니다입니다. 참석자들은 그렇게 하늘로 돌아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올해 1월 28일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8월 14일 목소리를 냈던 김학순 할머니, 우리에게 멋진 화가로, 선생님으로, 인권운동가로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강덕경 할머니, 한국 정부를 너희들은 핫바지 정부냐? 한국 경찰들 누구를 지키느냐? 목소리를 내며 한국 정부를 향해 분노의 함성을
대통령을 뽑아내셨던 우리 황금주 할머니, 박두리 할머니, 박옥년 할머니, 그 모든 우리들의 그분들이 이곳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소중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배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기림일인 오늘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SNS에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는 것은 28년 전 오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본의 진실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환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경색된 한일 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고 뭉친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중국인민대학 개원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등을 지낸 신평 공정세상연구소장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첫인상에서부터 깐깐함과 강단이 묻어나는 신평 이사장은 법원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가 지난 1993년 법관 제2명에서 탈락한 법관 제2명 1호 탈락자입니다. 1989년 일본 파견 1호 법관과 다수의 일본 관련 저서, 인민대 개권 교수를 지내기도 한 동북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신평 위원장의 이번 사건에 단초가 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안을 징용 배상 판결에만 국한해서 보면 안 되고 좀 넓게 봐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대법원 판결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징용 피해자 그 배상 판결 그 하나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이번 한일 갈등은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외교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터져서 분출된 것이라는 게 신 이사장의 진단입니다. 보다 그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과거처럼 자신의 그 영향권 안에서 그 한국이 그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가 그 자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 그 가지는 그 초조함과 불안감, 또 어떤 그 신경질적인 반응.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단초가 된 것은 사실인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강제징용 재판 거래 논란이 새삼 다시 인터뷰 주제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국민연대 상임대표와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감안하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는 다소 뜻밖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양승태 씨가 재판정에서 한 말이나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양승태 씨는 분명히 이런 혼란이 초래될 것을 예상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 점에서 양승태 씨를 크게 비난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관련해서 신평 이사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와 기소가 편협하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파견 법관을 통한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등 국회와 법원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어떻게 모른 척 그냥 지나갈 수 있냐, 누구의 눈치를 본 것이냐는 질타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이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어떤 존재 이의를 말살시키는 아주 잘못된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다시 경색된 한일 관계로 돌아오면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 조치 등은 아베 총리가 오판에 악수를 두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지켜본 신평 이사장의 총평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아베 총리의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길들이겠다. 나아가서 어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이 돼서 문재인 정권을 흔들겠다.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사태를 보면은 아베 정권의 처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많은 그 반일 여론이 일어나고 또 어떤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한국 내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입지가 강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이 더 이상의 추가 강경 조치를 취하긴 어렵겠냐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심평 이사장은 우리 정부도 아베 정권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관련해서 심평 이사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를 예로 들며 너무 호전적이다, 집권 여당 격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예의 그 까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 간의 그 상호 이해와 그 존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일본이 어떤 더 강경한 조치로 나아가기보다는 좀 더 완화된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한일 양국이 수습의 길로 강론에 있어서 이번 사건은 일본에 중독돼 있던 소재와 부품 산업 국산화 기회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고질적인 갑질 관행 해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국 사이 대한민국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승화해야 한다고 심평 이사장은 제언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하나의 현상을 두고 극단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모두 상호 간의 어떤 이해가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우리가 시대를 열면서 한일 양국이 좀 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서 건전한 양국 관계를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고유정입니다. 오늘 하루 검색창을 뜨겁게 달군 단어는 전남편 살해 혐의 피고인 고유정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수감번호 38번,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온 고유정은 머리를 앞으로 내려 얼굴을 가리고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주지법은 제주지법 개원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적이 있나 싶게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재판에서 고유정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남편이 고유정을 성폭행하려 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벌어졌다는 변호입니다. 이불 등에 묻은 핏자국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 졸피뎀에 대해서도 숨진 전 남편께 아니라 고유정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뼈의 중량 등 사체 유기 관련 검색어를 미리 찾아봤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현 남편에게 만들어줄 감자탕 관련 검색을 하다 연관 검색어로 검색된 것이지 범죄 수법 검색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에선 살인마, 역겹다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고유정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재판정에선 머리 걷어라라는 격한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고유정은 경찰 조사 출석 때부터 일관되게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나왔지만 본인이 머리로 본인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어떻게 할 수는 현행법상 방도가 없습니다. 관련 행정규칙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머리를 진짜 완전히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으로. 근데 그런 게 너무 한편으로는 꼴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그걸 모두 상담을 받아서 알았을 것이고. 1시간 20분가량 지속된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는 동안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고 가다 결국 분노한 시민들의 머리채를 붙잡히고 흔들리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관련해서 재범 방지 등 흉악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마스크나 모자,
고유정처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실효성 없는 신상 공개 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정태수가 휠체어 타고 오는 그 모습이 고유정은 새로운 신상 공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얼굴을 저렇게 가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런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신상 공개 규정을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죠. 일각에선 고유정의 변호인에 대해 돈이 아무리 좋아도 저런 흉악범 살인마의 변호를 맡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튼 변호인의 의무와 역할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니 고유정을 성폭행 피해 여성으로 포지셔닝하는 걸 몰아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재판, 얼굴을 가린 얼굴 없는 재판, 고유정 재판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김태현입니다.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린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이 낳은 비극으로 규정해 엄청난 논란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유정의 변론을 맡았다가 한 차례 사임계를 냈던 A 변호사가 오늘 다시 사임계를 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와 쇄도하는 비난 여론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난 건데요. 살인죄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에 대한, 그것도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신상 털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캡처해온 지난해 한 교회 여름 캠프 일정 고지글에 강사는 모 변호사, 그의 아내인 모 교장이라고 실명과 변호사 사진까지 올라 있습니다. 게시글 말미에는 개독 클라스, 돈이면 살인마도 실드 쳐주네라는 등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댓글에는 전직 판사였던 게 충격이네, 피해자 2번 죽이는 거 아닌가라는 비난의 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고유정 사건 변호를 맡은 A 변호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글들입니다. 앞서 A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쳐주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유정 변론을 다시 맡았습니다.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복귀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다는 것이 A 변호사 말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변호하느냐, 뭐 돈을 얼마 받아 먹었느냐, 이거는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피고인의 억울한 점이 있으면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법원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전 남편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이지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고유정을 변호했습니다. 이 과정에 숨진 전 남편을 변태 성욕자, 고유정을 변태 성욕의 피해자로 묘사해 엄청난 논란과 비난이 일었습니다. 당장 법정에서부터 추잡스럽다, 역겹다는 방청객들의 비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선 A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며 A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혼이 없을 듯 이미 돈에 판 지 오래라, 하수구물도 빨아먹을 인간, 미친놈일세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거나 나 같으면 구역 찔러서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도 못하겠더만, 비위도 참 좋은 변호사네요 같은 비아냥들입니다. 하지만 어제 고유정 첫 공판 변호인 발언은 A 변호사가 아닌 A 변호사가 고용한 다른 B 변호사가 한 발언입니다. 변론 취지와 전략을 같이 기획하고 준비했더라도 A 변호사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이른바 신상 털기를 당하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A 변호사는 오늘 오전 소속 법무법인 내부 SNS 단톡방에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며 변호인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억울한 죄인을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 그 과정에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름 노력을 했지만 죄송하다라는 게 A 변호사의 사임의 변입니다. 하지만 A 변호사의 사임에도 네티즌들 여론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소신을 이럴 때 쓰다니,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만한 사람이네요 식의 비꼬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A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몰려가며 허용 접속량 초과로 접속 불능 상태입니다. 하지만 욕설 수준의 과도한 비난과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신상 털기는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불법 행위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신상 공개, 이른바 신상 털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도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번에 아직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비 변호사를 다음 타깃으로 삼아 신상 털기와 비난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살인은 인정하지만 범행 자체는 우발적이었다는 게 고유정 변호인들의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고유정이 그때도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인이 다시 모두 사임하며 또다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게 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며 실시간 검색어 윗자리를 차지한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남윤국이라는 이름의 변호사입니다. 관련 검색어엔 고유정이라는 키워드가 나란히 따라다닙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잔혹하게 훼손해서 은닉한 전 남편 살해 혐의 피고인 고유정의 변호인이 바로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엽기적 살인사건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 남편의 변태 성욕이 낳은 비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엄청난 논란과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남윤국 변호사는 어제 오후 6시쯤 자신의 블로그에 고유정 변론과 이에 대한 쇄도하는 비난에 대해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그 내용이 입증 가능한가의 문제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할 준비가 있었느냐, 계획이 있었느냐를 보는 것인데 현재까지 검토한 기록상으로는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남윤국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남윤국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윤국 변호사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안타까운 진실. 한마디로 고유정의 살인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전 남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었다. 대다수 언론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3,000건이 넘는 비난 댓글이 폭주했고 댓글창은 현재 닫혔습니다. 이런 거센 비난을 예상이라도 한 걸까요? 남 변호사는 글 말미에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악마의 화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변론을 현재로선 포기할 뜻이 없음을, 그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와 모욕, 조롱 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법원 안팎에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변호사 윤리규칙 제19조 1항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사 윤리규칙에 따르면 남윤국 변호사의 고유정에 대한 변론 자체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윤리 당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건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이제 조력을 하는 이상 이러한 이제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장이 될 수 있게끔 조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남윤국 변호사가 믿는 이 안타까운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내기 위해 고유정을 위해 변론하고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건 어찌됐든 살인사건 피해자를 언론에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변태 성욕자로 몰고 가는 변론이 타당한가?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인정신문이 끝나고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다든지 얼마든지 망인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변론이 가능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남윤국 변호사가 보았다는 믿고 있는 이 안타까운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오로지 진실이 법정에서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몸이 아파 대학병원에 갔는데 병원 로비에 온통 시커멓거나 시뻘건 시위 현수막이 걸려 있다면 현수막을 내건 쪽에서야 당연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걸었겠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건국대 서울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화양동 건국대병원 로비입니다. 로비 2층을 삥 둘러 이게 다 뭔가 싶게 현수막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시커멓거나 시뻘건 현수막에 적힌 글귀는 그만 좀 쳐 가져가라, 마이 가져갔다 아이가 식으로 원색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다시 찾은 건대병원 로비입니다. 로비를 삥 둘러 수십 개가 걸려있던 현수막들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이날도 3개의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노예처럼 일해도 현장은 항상 인력 부족,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병원을 찾은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선 어쨌든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안 좋죠, 당연히. 우리가 며칠 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 배를 많이 났더라고요. 환자들이라든가 일반인들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것인데 병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이게 참 우울해가지고 오는데 저런 거 써보고 그러면 지금 핵심 뭐 어쩌라는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성적자와 이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등에 시달리던 건대 충주병원 노조가 건국대학교 법인의 충주병원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건대법인은 이 컨설팅 회사에 병원 경영 개선 등의 컨설팅 업무를 의뢰합니다. 이에 컨설팅 회사는 노조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반납하면 법인에서 우선 20억 원의 병원 발전기금을 받아오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발전기금 명목으로 임금을 좀 반납해라. 15% 정도를. 그래서 다들 병원이 어렵다고 하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니 꽤 많은 사람들이 동의서에 사인을 좀. 컨설팅 회사와 학교법인을 믿고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약속했던 20억 원 발전기금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건대 서울병원에서 매월 5억 8천만 원이 넘는 전출금을 받아가는 학교법인이 정작 병원에 대한 재투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성토입니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날짜를 정해 건대 서울병원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인 겁니다. 법인 투자금도 없이 우리만 임금을 반납을 해야 되냐,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재단의 컨설팅을 멈춰달라는 이제 현수막을 저희가 게시를 했어요, 병원에다가. 지난 7월에도 건대 충주병원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데 법인 측에서는 현수막 시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건대 충주병원장을 해임하는 등 병원 갈등과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저희 병원장하고 사무 행정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보직 해임을 시켜버려요. 노동조합에서 붙인 현수막을 막지 못했다. 팀장들을 대부분 교체를 해요. 부장, 처장을 다. 지금 그렇게 이참에 노동조합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법률방송은 건국대법인과 컨설팅 업체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특별한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고 콜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 중이어가지고요. 성함하고 좀 문자 좀 저한테 좀 찍어주시겠어요?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는데.
저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답변도 사실 제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회사 가서 논의해보고. 건국대 법인과 병원, 노조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 오늘부터 23일까지 8일간 교육부가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불법 운영 의혹과 관련한 긴급감사에 들어갑니다. 건국대 병원 문제가 정치권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제보자 김상규 씨에 대한 살해 협박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김상규 씨 살해 협박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SNS에서 유명인들에 대해서 제보, 의혹을 폭로해온 강남 패치 계정주 A 씨 그리고 뭐 비슷한 계정인데요. 삼각대라고 하는 계정의 계정주 B 씨 그리고 뭐 유튜버 C 씨 뭐 이를 비롯해 한 4명 정도가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근데 이 김상교 씨는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살해 위협을 했고 가족에 대해서도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해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2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고발 자체는 김상교 씨가 한 것은 아니고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가 김상교 씨의 협박건과 관련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그런데 왜 김상교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건가요? 네, 김상교 씨는 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폭로해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에 따르면 A 씨 등은 김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SNS의 유명 인사들을 공격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이를 거절하니까 태도가 돌변해서 조폭 오빠들과 친한데 3천만 원이면 조선족 섭외해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김상교 까판을 만들어서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이런 등의 말로 협박했다는 것이 고발장의 내용이고요. 뭐 또 CC 유튜버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임의로 편집 왜곡한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뭐 까판을 이용해서 매장하겠다. 까판이 뭔가요? 이게 까판은 흔히 폭로한다고 말할 때 비속어인 깐다는 말하고 판을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폭로 전문 SNS 계정 같은 것인데요. 계정을 생성하고 삭제하기가 편리한 그 뭐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주로 까판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계정 운영자가 폭로할 대상자를 특정하면 네티즌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특정 업체 뭐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해서 정보를 끌어모아서 폭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고 하는 황하나 씨 사건이라든가 또 유명 인터넷 쇼핑몰 그 인블리 관련 사건, 그다음에 치유의 옷장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관련 등이 다 이 까판을 통해서 처음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뭐 나름 순기능을 하고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네, 뭐 일종의 폭로 계정 같은 것이긴 한데요. 기존의 언론으로서는 보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이런 데서 찾아서 보도하거나 이러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보호받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처럼 개인에 대한 뭐 지나친 신상 털기나 불필요한 사생활 비밀 침해 같은 것들의 우려도 여전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까판이 무슨 정식 언론사도 아니고 뭐 의혹이야 제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나중에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거나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명예훼손이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신용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되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일종의 집단 뒷담화 계정 같은 건데 이런 거를 뭐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 같은 게 있나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뭐 사생활 침해 이런 걸 당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뭐 ISP라고 하는데요. 뭐 네이버 포털, 뭐 다음 포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정보를 삭제하라거나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털이나 이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받은 다음에 과연 그게 정보를 침해하는 것,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인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지 명예훼손적인 것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일단 임시 조치를 해놓고 뭐 사안을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포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30일의 기간 동안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네. 그게 그럼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지나친 비방이나 비난 이런 거를 막는데 실효가 있나요? 어떤가요? 큰 실효성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중요한 정보 등은 다 퍼진 뒤에 삭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이런 뭐 개별 계정 등이나 뭐 블로그 등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일일이 검증하거나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대응해서 나중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피해가 한번 확산되면 그 뒤에는 다른 게시판이나 뭐 게임 게시판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무한 확장되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다면서 사실상 뭐 전쟁을 선포했던데 실제로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치매 초기 상태에서 전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줬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신세아 기자입니다. 신 기자, 이거 뭐 사건 내용이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이제 70대 여성 이모 씨의 사연입니다. 네. 지난 2015년에 이 씨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이제 한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 남성이 이 씨에게 고민이 있어 보인다. 해결하려면 조상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남자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단체 모집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네. 고령에다가 치매 초기 상태였던 이 씨는 이 남성에게 속아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의 전 재산을 이제 기부금 명목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를 알게 된 이 씨의 아들이 이제 이 남성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네, 뭐 돈은 그래서 돌려받았나요? 이제 해당 종교단체는 구속될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이 씨의 아들에게 합의를 제안을 합니다. 1억 3천만 원을 돌려줄 테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인데요. 이제 이에 이제 이 씨와 그 아들은 이제 아들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뭐 돈을 돌려받았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법정으로 가게 된 건가요? 일단 이제 돌려받은 이 1억 3천이 기부금의 전 재산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씨가 그 종교 단체에 기부한 돈이 이제 1억 5,790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시 이제 나머지 돈 이 2,790만 원도 돌려달라면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합의서를 써준 건데 공단은 재판에서 어떤 취지로 주장을 했나요? 그러면?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종교단체 측에서는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추가 민사소송 안 된다라는 주장을 낸 거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공단은 이제 아들이 전체 피해액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착오에 의한 행위로 이제 합의서에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에 피해액을 잘못 알고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이제 합의를 취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착오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보통 취소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제 원래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 경우처럼 착오로 인한 합의 취소 주장은 사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씨처럼 이미 피해액의 대부분을 지급을 받고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취소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그럼 뭐 결국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한 건가요? 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공단이 전부 승소를 해서 나머지 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 씨가 이제 고령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고 합의서를 이제 돈을 기부한 이 씨 본인이 아닌 아들이 이제 작성을 했고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피해액을 알 수 없었던 점, 또 피해액이 이제 1억 3천만 원임을 전제로 합의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 제733조 이 착오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합의에 해당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게 뭐 이 씨처럼 치매 상태에서 정상적인 종교단체나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으면은 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런 정상적인 종교단체나 네.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을 때는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기부의 이제 법률적 성격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사건 변론을 맡은 안지선 변호사의 설명인데요. 네. 기부는 세법에서 증여의 한 종류로 보고 있고요. 네. 민법에서도 이제 기부가 증여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여는 이제 그 자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제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이고 네. 일단 이렇게 기부가 이루어지면은 법적인 효력이 그대로 확정이 돼서 네. 추후 이제 내가 침해였는데 기부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해도 기부금을 받은 곳에서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이제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급부를 하는 이제 기부의 공정성 여부를 사실 법리적으로 논할 수가 없고 네. 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어렵네요. 아무튼 사이비 종교 단체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명의 신탁한 주식을 증여받고 법정 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세금을 냈어도 추가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건설 재벌인 부영그룹 얘기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이성훈 부사장은 아버지 이중근 회장이 이 회장 자신의 동생과 매제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무신고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로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109억 8,796만 원, 여기에 부당 무신고 가산세 109억 8,796만 원, 합해서 219억 원 넘는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사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에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중복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성훈 부사장 변호인은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겨서 세금을 내긴 했지만 가산세를 자진 납부해 무신고 상태가 해소된 만큼 일반 무신고든 부당 무신고든 어떤 경우에도 무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일단 명의 신탁된 주식을 아버지 이중근 회장이 아닌 삼촌이자 명의 수탁자였던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자를 허위 기재한 부당 무신고에 대해선 이성훈 부사장 손을 들어줘 유효한 과세 신고라며 부당 무신고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사장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반면 과세 시한을 넘겨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대해선 무신고로 봐야 한다며 일반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본세, 가산세 납부가 이뤄졌어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데 쉽게 말해 증여세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자진해서 세금을 냈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선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증여자 이름을 실증여자가 아닌 허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성훈 부사장 등이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에 대해 가산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2월 4,300억 원에 달하는 특가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은 1심 재판 중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 판결을 보며 이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왜 애초 무슨 이유에서 장남에게 물려줄 주식을 자신의 동생과 매제 이름으로 명의 신탁을 해놓은 것인지, 그리고 기왕에 증여세를 내는 마당에 시한은 왜 못 맞춰서 이 사단을 자초했는지,
나아가 어차피 내는 증여세, 왜 아버지가 아닌 삼촌에게서 주식을 받은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써서 세무당국에 허위로 신고했는지 등입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였을까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부당가산세 109억 원을 환급받아 번 것인지, 안 내도 될 일반가산세 109억 원을 잃은 것인지, 당사자 이성훈 부사장은 어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버스기사가 회사에 출근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무 시간일까요?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 시간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코레일 네트워크 소속으로 광명역에서 사당역 구간 셔틀버스 운전기사였던 윤모 씨는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당시 광노상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고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주 59.5시간을 근무하도록 해 주 52시간 이내 근무, 법정 근로시간을 어긴 초과 근로와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일단 격일제로 근무한 윤 씨가 주당 52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선 하루 14시간 52분 이내에서 일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하루 1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됐습니다. 검찰은 하루 17시간에 3.5일을 곱해 대기시간 포함 윤 씨가 하루 18시간 53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광노상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 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기시간에 윤 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근로기준법 초과근무를 유죄로 판단해 광노상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휴게실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중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오늘 광노상 씨에게 유죄를 판결한 2심 판결을 다시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격일 18시간 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 25분 동안은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윤 씨가 다음 버스 운행을 위해 12회에서 13회 대기하는 동안 4회에서 11회 정도는 30분 넘는 휴식 시간이 보장됐고 회사가 대기시간 활용에 간섭, 감독한 정황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계약서가 격일 17시간 근무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노사 합의 근무 시간인 격일 17시간은 회사가 설정한 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윤 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9.5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격일 17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실제 회사에 출근해 있었는데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은 시간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상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을 그만두면서 재판 업무를 하고 싶다는 사퇴 의견을 밝혔는데 안 대법관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법원에 출근해 재판 관련 서류 안 보고 있거나 판결문 안 쓰고 있으면 판사 근무 시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 3실장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유죄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유무죄가 갈린 판결 사유 알아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보고 시간을 조작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이 행적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모두 고려하면 비난받을 것을 의식해 국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서면 답변을 제출했고 피고인도 그런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김 전 실장을 향한 질타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22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았는데도 10시 15분부터 통화를 했다고 거짓으로 청와대 상황일지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신의 분단위 행적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원본을 훼손하고 이를 불법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관진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책임자로 있는 동안 위법한 방법으로 위기관리 지침 일부가 수정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아 사고 책임론에서 비껴있던 김관진 전 실장이 굳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용서류 손상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에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지켜보던 세월호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재판이라고 판결 결과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상체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은 몸을 돌려 선고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건의 집행유예와 두 건의 무죄, 입증이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 무죄 판결 사유. 애초 검찰이 여론에 등 떠밀려 이른바 감이 안 되는 걸 기소한 건지 아니면 감은 되는데 부실하게 수사해 기소한 건지 아니면 유족들 표현처럼 재판부가 상식이 없는 건지 어떤 경우든 참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은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평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한국 경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자 상황 인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고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도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들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 극복과 전화위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에 대한 경계, 이렇게 두 축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어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권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곧 선포될 듯합니다. 관련해서 언론노조는 오늘 종편 특혜 환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상혁 후보자는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노조는 거듭 회자되는 0%대 미디어 분야 공약 이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가짜뉴스 규제와 결은 다르지만 역시 조금 있으면 입각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며칠 전 서해 맹산, 바다와 산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한시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맹세, 한자를 뜯어보면 맹과 서라는 단어 자체가 하늘의 태양과 달을 두고 피로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고전 좌전엔 맹세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우리 경제의 내실화와 경쟁력 향상,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꼭 지켜지길 믿음을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